공덕포차와 함께하는 하이트 진로 감사합니다. 마켓 한의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완전 특가 상품 소개합니다.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으로 마켓 한의가 트랙스타와 공식 협약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제조사 직판가에 준비했습니다. 트랙스타는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평균 발 모양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손을 쓰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트랙스타 핸즈 프리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저가와 비교해도 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10만 원대 정가 제품을 6만 원대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하셔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 한의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이제 할 때 끼어들려고 그랬죠. 이 앞에 있는 이 신발이죠? 트랙스타. 이 트랙스타가요 되게 비싼 신발이에요. 그리고 발도 편하고. 그래서 감히 못 샀던 저한테는 신발이었는데 야 여기서 사면은 엄청 할인해 주네요. 좀 10만 원, 6만 원 때문에 이게 달리기예요? 달리기용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건 달리기용 달력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러닝화, 트레킹화 정도. 걷고. 등산화는 아니고. 원래 조깅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만 보호하면 다 뛰는 거죠. 뭐. 아니 내가 좀 뛰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발이 중요하더라고. 중요하죠. 진짜 신발이 중요해요.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앞이 약간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뒤도 둥글게 있어서 배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뛰다가 보면 앞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네. 그게 약간 이렇게 안 걸리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밑창이 되게 두꺼워서 그래서 이제 오래 뛰니까 체중이 계속 그 강도가 있으니까 처음에 그걸 모르고 트레킹화를 신고 뛰었어. 딱딱한 걸로. 딱딱하죠. 근데 이거는 신고 뛰어도 되겠는데요. 앞에도 둥글고 뒤에도 둥근데. 근데 요새는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전부 다 되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트레킹화 신고 뛰었더니 나중에 발톱이 그 피멍이 양쪽에 시커멓게 충격 들어갔더라고요. 때문에. 네, 충격 때문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앞으로 뛰다가 보면 앞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좀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 손을 안 대고 신어요? 참 특이하네요. 예. 핸즈 프리. 예, 손 안 대고. 끈 안 묶어도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구두 주걱도 필요 없이 그냥 쑥. 그러니까 뒤에가 이제 잘 받쳐주니까. 저 같은 귀차니즘이 저 몸에 뺀 사람은 최고네. 한번 볼까? 안 돼. 그러게 하면 안 돼. 되게 예쁘네요. 그죠? 이게 끈으로 이게 저 약간 이게 뭐랄까 이게 뭐랄까 늘어날 수 있는 고무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신을 수 있다는 얘기구나. 네. 우리 궁금한 게 못 참아. 네, 등산도 좋아하고 뭐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 하나 구입해야겠네요. 달리기도 특히나 그럼요. 핸즈 프리 컴포트 네이비 저거 마음에 드네요. 이 몸매 유지하시는 게 그 달리기. 몸매는 여기까지만 유지가 되고 여기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인격이 그냥. 운동 많이 하시는 우리 소 소장님 살려고요. 저거예요. 뭐지? 그 검도. 검도. 아, 제가 금토 선수였죠. 와, 무서운 분이시네. 그런데 요즘에는 못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검도화는 따로 없습니까? 맨발로 합니다. 맨발로 하는. 그래서 신발 장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검도하는 사람들. 다른 운동은 뭐 태권도, 테니스, 골프 다 신발 신고 하잖아요. 배드민턴. 검도는 맨발로 해요. 그러니까 트랙스타에서 검도화 한번 만들면 혹시 검도화가 없어요. 처음 알았네. 네, 검도. 그렇습니다. 맨발로 한다. 근데 참 예쁘게 잘 만들었네 디자인. 신발이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사는데 굉장히 잘 만들고요. 값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그러지? 많이 파는 거죠. 네, 굉장히 박리담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세일을 뭐 끝도 없이 하고 옛날 같으면 진짜 한 2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한 10만 원대 네. 뚝뚝 떨어져 있고. 마라톤 신발은 되게 비싸요. 그건 너무 비싸요. 그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레이드가 다른 거고 우리처럼 평민들이 신기에는 그렇죠. 이제 아니, 저도- 마라톤 신발. 저도 마라톤 하고 싶은데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사줄게.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사주면 뛰어야 되잖아.
네. 오늘은 신발 얘기만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죠. 음식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음식 얘기요? 이것도 협찬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작가님이 제공하신. 아 작가님이 아까 이거 했던 얘기 이게 굉장히 지난번보다 훨씬 더 근데 이거 기름도 뭐 상표를 많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상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소장님 오신다고 특별히.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따 은박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제로 콜라가 아니고 제로 하이트 제로. 하이트 제로 뭐 할 이게 건데? 진짜 그냥 맥주 같은 똑같아요. 맛이, 네. 맛이 똑같아. 근데 그거 보면 참 이게 이 하이트 제로가 누구에게 제일 인기가 많냐? 이빨 뽑은 애주가들한테 많습니다. 술 마시면 안 발치를 되니까. 하고 나서 술은 마셔야겠고 술자리에 가서 술은 못 마시니까 죽겠고 사이다를 먹으면 배는 부르고 술 맛은 안 나고 그럴 때 이 하이트 제로 한 5개씩 먹어요. 이게 얼굴 도수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값이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도수 있는 게 비싸요. 그렇죠. 네. 도수 없는 게 이게 편의점 가면 한 번들로 해서 한 3개 뭐 하면은 캔 맥주 한 절반 가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알코올 뺐으니까 그만큼 그러죠, 싼 거고. 그러죠. 네. 맛있어요. 한잔 하시죠. 저도 키워주시죠. 저는 소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소주. 아니 제작진들이 피곤하다고 그러시더니 소주로. 공덕포차기 때문에. 이거 물이잖아요. 아니 소주라 그래요. 소주라고 좀 그래. 인정해 주시고. 이건 알코올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차 가지고 오셨죠? 네. 또 다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음주 방송했다가 죽습니다. 우리 포차 컨셉은 기본적으로 음주 방송인데. 맞아요. 아니 옛날에 공중파에서 음주 방송하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저 봤어요. 얼굴 벌게 해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는 앵커도 있으시고.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셨지. 몇십 년 전에지. 예전에 예결 위원장이 얼굴 벌게 해가지고 예결을 진행했던 적도 있었죠.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쪽 국민의힘 쪽에 있어요. 뭐라? 지금도 현역 의원이지. 현역은 아닌데 있죠. 아무튼 뭐 활동하고 계세요. 네. 옛날에는 술에도 정체경화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입니다. 정체경화 기자 개인 사정으로 오늘 수요일 공덕포차 진행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정체경화 기자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에 돌아옵니다. 자, 며칠 안 남았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소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들쏘예요? 들이받는 들이받는 거. 들이받는 지난번에 나한테 그 우리 당무감사위원장이 이호정 교수. 그 교수님께서 그때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서 죽인다. 그때 뭐 들소가 그때 들소가 되셨구나. 그래서 들소가 들이받을 테니까 들에 사는 손지 알았더니 들이받는 소라고. 들이받는 소. 쳐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내가 살아나셨잖아. 절대 안 죽습니다. 자,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맥잡이 소영주입니다. 자, 이 두 분 고수를 모시고 오늘 방송을 즐겁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치판은 우울하지만 그럼요. 우리 방송은 즐겁게 네네. 활짝 웃으면서. 네. 자, 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일단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어요. 근데 연임하겠다고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오늘 오후에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어요. 미리 약속하고 간 게 아니고 거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다. 그렇죠 오늘. 얘기를 듣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악수도 하고 책도 몇 권 사고 했다고 해요. 아무튼 어쨌든 오늘은 정청래 대표가 첫 번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서용주 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 네. 이제 전 대표, 전 대표죠. 연임. 네.
할까요? 도전할까요? 이거는 뭐 100% 이상 100%, 하는 거죠. 100%. 그러니까 꼭 이게 사실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건데 자꾸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 시간 낭비 같다. 알겠습니다. 단문단답 한 개만 더. 단문 단답이요? 네, 연임. 100% 한다. 연임 연임. 도전을 한다. 도전한다. 연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당 대표가 언제부터 연임이 뉴 노멀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거의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옛날에 거의 대표. 1인 정당이었을 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게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없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연임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전이죠. 근데 이 정동영 대표도 뭐 연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새로운 유행인가 보다. 제가 요새 이런. 그렇죠. 그 새로운 유행보다는 하여튼 새로운 노골적인 욕심인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임은 누가 봐도 좀 과욕인데 뭐 나도 연임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연임이 정상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걱정이 그게 좀 뭐 들어요. 정상적으로 맨날 그렇게 하는 건가? 근데 이제 정치가 상황에 따라서 그 연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구성원들의 동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임이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으로서 연임의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 연임을 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사실 또 연임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저는 진짜 단답형으로 좀 얘기하면 집권 여당 대표가 연임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 더 강하다고 봐요. 네. 집권 여당의 위치는 다 야당이었을 때 연임을 하는 것은 야당 대표가 뭐 얼마나 싸워야 되니까 고생이거든요. 근데 집권 여당의 연임은 더 말하자면 풍요로운 자리인 거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권력의 어떤 그 탐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과욕이다라고 봤을 땐 연임도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평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했잖아요. 사선했죠. 무려 4선. 네, 무려 4선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야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꿨죠. 헌법을. 네, 그 연속해서 두 번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트럼프가 한 번 하고 나서 중간에 딴 건너뛰어. 사람 했으니까 나 다시 한 번 할래. 그렇습니다. 그래, 연속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연임이라는 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국민들이 워낙 이분이 워낙 잘한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가 거의 없으니까 한 건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건 그건 아니죠. 네. 서영준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잘 아시죠? 네, 알죠. 같이 그 대선도 치렀고.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찾아가기 전에 평산에다가 물어봤대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냐. 그때 보좌진들이 안 가르쳐 주지. 그래서 예. 이거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정책 부담이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 좋다가도 싫고 싫다가도 좋으니까. 만약 이른바 근데 뭐 요새 막- 유행하는 뭐 어쩌고 저는 그 뭐 문조 쪽에 대한 그 조금 비속어에 가까운 뭐 털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문조 어레유 이러면 네, 좀 네, 괜찮아요. 네, 네, 어자가 네, 좋습니다. 털을 어로 바꾸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 전직 대통령을 이 어떤 이 당내 싸움에 끌어들이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저는 문조 어레유가 아니라 조어레유 정도. 뭐 조국 문 빼고 문 빼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우리 신보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리고 그런 의도도 없을 것인데 이 진영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 전직 대통령을 갖다 놓은 거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금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셨어요.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 빼줘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발언을 아끼고 있는 것인데 정청래 전 대표 참 고약한 것 같아요.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저기 출판 기념회인가요? 도서, 거기, 예, 도서 관련돼서 국제 도서전. 네. 국제도서전 일정이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일서에 해명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서로 간에 합의된 일정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쫓아온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이번에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도전에 끼어들지 끌어들이지 마라. 마라.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구도에 있어서의 한 축으로 삼지 마라. 않았으면 좋겠단 말을 그런 얘기. 애둘러 산 거예요. 부담스럽구나. 아, 별로 안 그렇죠.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질문을 드린 맞습니다. 거고요.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정청래 대표가 연임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빠진다. 네. 그래서 이 정청래는 정권 교체의 선봉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데 아마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담인가요? 농담인가요? 아니 근데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그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평론가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글 쓸 수도 있는데 그 지금 본인이 대선 후보에 나왔던 사람으로서 거기다 대놓고서 그런 얘기가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그런 관측은 많이 하잖아요. 이번 선거가 8월 17일 날 민주당 경선이 누가 이기든 간에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 혹은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야 대통령의 그 뭐랄까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구나. 누구죠? 그 김민석하고 송영길하고 합작을 해도 안 되는구나.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인 레임덕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지금 싸움 과정에서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아마 보복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앙금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반대로 정청래 대표가 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쉽게 씻겨 나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앙금은 그냥 남겠죠. 앙금은 남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게 표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싸움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그런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뭐 계속 싸워보세요. 계속 들이받아 보세요. 그럼 우리한테 좋지.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안철수 의원이 하는 건 좀 이상해. 근데 말의 내용은 그럴 수 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3파전 네. 이게 계속해서 지금부터 한 달 반 동안 가열되면 네. 민주당 폭 망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3파전이 어떻게 잘 치러느냐에 따라서 폭 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망합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네. 그냥 산수 같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1년 한 20일 좀 지나고 있어요. 네. 1년 20일. 2년 차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의 결과 자체가 전광판 스코어는 나쁘지 않지만 안으로 봤을 때는 참패라고 해도 민주당에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은폐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지방선거에 대해서 승리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정청래 전 대표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조차도 2번이나 국민의 겸허한 어떤 이런 채찍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보 진영이 그 다음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위대한 승리라고 지방선거를 규정하는 그 지도부가 다시 연임을 한다면 네. 또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구도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정치공학적으로는 집권의 연차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을 이제 뭐 새롭게 또 드라이브를 걸어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서 딱 당대표 있어요. 총선 권한도, 공천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61석에 집권 2년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결재를 정청래 대표한테 받을 거예요. 모든 국정의 드라이브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눈치 보면서 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게 2006년, 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여당에 있는 열린우리당에 있는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정분리라는 이름하에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고 대통령을 따라주면 없이 여기는 그런 태도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재집권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다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건 개인의 욕심이에요.
아니 연임해서 좋은 사람은 정청래 대표랑 정청래 주변에 있는 대표 주변에 있는 지도부와 그 줄을 서서 공천을 기다리는 사람들 외에는 대통령도 안 좋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 좋지,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좋은 말로 아니 나가지 마십시오 해도 아니 국민과 당원을 믿고 가고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하면 아니 받는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그럴까요? 지난주에 귀국하는 날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제 만찬이 아니고 술을 꽤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저녁에. 왜? 뭐 수정방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면 정청래만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그 두 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미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청래 전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싫어서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계속 두 번, 세 번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조금 더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과 결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정청래 지도부에서 보여줬던 것은 우리 편만 가지고 집권 여당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갈등 구조, 그 다음에 공격성, 선명성만 가지고 집권 여당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다가 집권 여당을 보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대통령은 좀 메꿔보려고 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그 괴리를 또 대통령이 좁혀놓으면 벌리고 이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고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고생하시긴 하셨지만 그 다음은 조금 내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분하고 일하고 싶어요라고 저는 애둘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김정욱 최고위원 네. 보시기에 실제로 그런 김민석이나 송영길 이런 분들이 여당 대표가 되면 좀 야당하고 좀 뭐 폭넓게 대화도 하고 이럴 걸로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뭐 그거보다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보다는 훨씬 그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여야 관계는 좀 나아질 수 있죠.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냥 권력 투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그 권력을 우리가 만들어줬잖아.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 그리고 당신 말이야 대통령 됐어도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뭐 아까 뭐 속어라고 그래서 제가 얘는 예, 쓰지는 뭐, 않겠습니다. 문 문조 모시기 뭐뭐뭐뭐시기라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이유도 별로 뭐 명백치가 않아요, 사실은. 당대표 나오겠다는데 그걸 무슨 대통령까지 나와서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암시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또 본인이 두 번 계속 연임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니까 한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 검찰은 이미 콩가루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공소청 만들고 그다음에 국수본 만들고 검사들 다 죽여놓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지금 남은 거는 단지 그냥 그 보안 수사권의 문제인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거의 100이면 100 그 법조인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게 검찰 개혁이다. 저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생각해요. 무슨 검찰 개혁이야 그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내세우면서 재선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여권 내부에 권력 투쟁 성격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김어준 씨 얘기를 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할게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고요. 또 어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사인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성인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사후 유권자 인식 조사라는 걸 했는데 이 중에서 감정 온도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은 빵점. 아주 좋다, 최고다. 그러면 100점. 이렇게 매겨보라고 했더니 그 극우 방송인 전환길 씨가 18점, 엄청나게 낮죠. 그런데 김어준 씨도 19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조사를 했던 이제 시사인 쪽에서 현실적으로 막 그 항의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뭐 이제 구독자들도 막 빠져나가고 그래갖고 좀 먼저 굉장히 당황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 이른바 그 아까 뭐 문 모시기 할 때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예요. 자, 이분들은 지금 이 여권 내부 권력 투쟁에 왜 참전을 하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조레이오라니까요. 조국, 김어준, 뭐 유시민, 정청래.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정치 집단으로 자리하는 것이고 민심의 척도가 정청래 대표 전 대표에게는 딴지 게시판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본인이 공언을 했어요.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다. 근데 그 민심의 척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창시자가 김어준 교주예요. 네. 총수. 그러면은 본인이 내세운 이 왕국 자체, 특히 이 진보 진영 내 민주당의 모든 어떤 공천부터 뭐 직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왕국이 깨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안 바랄 것 같아요.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잠시 그런 거예요?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엔 이 무너지는 전조가 보이기 전에 저는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겨요. 갈아 끼우자. 갈아 끼우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들의 어떤 그 진영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하는구나. 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왜 우리 편만 좀 쓰지 왜 저쪽 편의 진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2002년인가 4년도 3년 4년이었어요. 그 대현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은 우리 지지층 다 이탈한다. 난리 난다. 지금은 아니다. 그랬던 제가 그 기억을 했을 때 지금 똑같은 현상 같아요. 지금 오늘도 김호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 자체가 집권 여당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지방선거에 대한 잘못된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있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지층 코어를 떠나겠다. 그러면서 이낙연을 비유합니다. 이런 지경이 지금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대통령을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스피커들인지 아니면 정말 권력의 중심에서 비선에서 코어를 움직여서 민주당은 원래 내 거야 라는데 이게 깨질 것 같으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지금 권력 쟁택 뛰어든 게 아닌가. 김어준 씨한테 그런 자격증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TBS 뉴스공장 때로 가라 다시 순수했을 때로 최소한 진보의 스피커를 했어도 앞에 국민의힘이든 뭐 새누리당이든 안 쳐다놓고 하는 균형감을 가지려고 했던 그 뉴스공장 TBS로 돌아가지 여기 좀 저 벙커에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 정치하시고 싶으면 그냥 그거 좀 저기 지분이 있을 거니까 정치권으로 뛰어드셔라. 그래서 2028년에 총선 출마하는 게 어떨까요? 정치인보다 지금이 더 권력이 강한 거 아니에요? 훨씬 좋죠. 왜냐하면 정치인들 머리 조아리고 노래 시키면 다 노래하고 다 하잖아요. 권력만 있고 책임은 안 지고. 그리고 그렇죠. 저 살아있는 권력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낙연이라는 분을 소환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한다. 예전에 그 모 민주당 대변인을 하다가 가신 분도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했다가 그러니까 사표냈죠. 그들이 모이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하나? 감정적으로 이제 격앙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싶기도 그런 하고. 오해가 생겨요. 알겠습니다. 한 분 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질문은 김정욱 최고위원한테 드려볼게요. 이분 좀 잘 아세요? 교육가 좀 있으신가요? 좀 알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복지부 장관 할 때 제가 그때 그 중앙일보의 부국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 담당 부국장이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했을 때 그때 자기는 이제 정치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물러나시면 자기는 정치 안 하겠다. 그런 얘기했고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건 그때 뭐 대출이 평택에 이전할 때 그때 뭐 굉장히 그 시위대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그 오래 보셨으니까 네. 이분이 지금 왜 여기 참전하신 걸까요? 아니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권력과 부를 갖다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책임은 안 져도 돼요. 국회의원들처럼 뭐 그 제한도 없어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 많이 벌잖아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기 충정로에 거의 누가 말하는 대로 뭐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농담이 나올 정도고 프랑스에다가 무슨 음식점도 낸다면서요. 그럴 정도로 면 매출이 몇백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중소기업보다 훨씬 큰 그런 걸 그 뭐랄까 결성해 놨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니 총리도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보고를 해. 장관들이 와서 다 브리핑해. 대통령 비서실장도 와서 얘기를 해. 아, 이거보다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방송국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송국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립 의무가 있어서 공중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전파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고 그걸 통해서 굉장한 사회적 영향력과 또 물질적 부도 이렇게 얻고 있다. 그러니까 왜 참전을 안 하겠습니까? 참전하는 거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이를테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좀 거리를 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너무 좀 가까이 지내신 거 아닌가요? 아니 가까이 지내고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게 나쁠 건 없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렵게 이 민주정부 사기의 어떤 국정수반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원래 만들어 놓으면 먼 거리에서 잘하게끔 안 보이게 도와주는 게 그렇죠. 좋은 친구고 네. 좋은 이웃이고 좋은 참모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네라는 순간들이 이들을 좀 발화시키지 않았나. 저는 합당 문제도 다시 돌아보고 싶어요. 네, 조국 조국 혁신당과 혁신당. 합당에 대해서 앞장섰던 김어준 씨와 유시민 두 분이 그때 면을 구겼죠. 그 뒤로부터 이 대한민국 이 진보 진영 내 인사 자체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저 땡이에요? 아니. 그래서 본인들의 그 입김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수 인사도 예전에는 본인들하고 좀 그 논의를 하고 썼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결정해서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불만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냥 그 어떤 요인으로 작용될 만큼 이분들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꺾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좋은 동료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멀리하고 가깝게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늘 좋은 동료로서 옆에서 본인들이 처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선택한 게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거 오래됐죠, 2년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정청래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하자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뭐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 자체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연임 도전을 하는 거라고 우려를 지금 표하는 거고 말씀한 대로 이 선거는 그 누구도 누가 이기든 간에 남는 게 상처뿐이 영광이에요. 예를 영광 들어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표현이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다음 이 집권 세력 당 대표가 정치인 대표가 아니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조오레오 이 세력이 없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갈등의 구도 속에서 가는 거고 네. 정청래 대표가 되면 말씀한 대로 완전히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거고 뭐가 남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상황들을 가운데서 중재하면서 본인이 좀 억울하더라도 불출마하고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납니까? 유일하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도전하기 때문에 이 갈등은 생긴 것이다. 지금 뭐 이게 상황이 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고 없습니다. 보시는군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문제도 있었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ABC 이런 얘기했을 때 옛날에 하얀 바지 입고 국회에 등단해서 이분이 백바지라는 별명을 얻었었고요. 난닝구 백바지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민주당에서 그 속옷으로 막 이렇게 완력 행사했던 분들을 이제 난닝구라고 네. 비하하고 여권 전체가 분열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유시민이라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알고 있었으니까 유시민 정치인이 있는 데는 항상 뭔가 분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분이 그때는 백바지였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구도상 난닝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도 벗고 나왔죠. 지금 내일 모레인가 아마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뭐 3일 연속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앞에 이틀은 다스베이더인가에 아마 나온다면서요? 녹화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요? 라이브는 금요일 날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뭐 별 얘기했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내용으로 참전을 할지.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 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셨죠? 봤거든요. 네. 2000년 초부터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주진우, 김용민 뭐 쭉 해서 낙검수를 했는데 그 낙검수가 그 성인용품 팔고 막 그랬어요. 성인용품 팔면서 방송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카타르시스를 줬어요. 욕설을 퍼부면서. 그렇습니다. 뭐 띠바 그게 거의 욕설 비슷한 거잖아요. 그걸 약간 돌려서 뭐 띠바 무슨 뭐 쫄지마 띠바 뭐 이래가면서 야 무슨 권위에 우리 다 도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사고도 세게 쳤어요. 근데 콘돌리사 라이스를 강간해서 죽이자 뭐 네. 이런 발언을 해서 김영민 씨가 총선 때 완전히 그것 때문에 그냥 한번 난리가 망한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제일 큰 거 그 김어준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공하게 된 건 문재인 정부 때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양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자유방임으로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때 좀 이분들이 제어를 그때부터는 했어야지. 이제 거의 기업화하기 시작하고 거의 많은 그 금전적인 것들도 축적하기 시작하고 영향력도 높여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역할을 해줬던 게 TBS잖아요 그때 뉴스공장.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 이제 겸손 힘들다 뭐 뉴스공장으로 바뀌었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들은 지금 80년대 운동권 어떤 문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또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소명의식 같은 것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이제 야권이니까 좀 카타르시스도 좀 필요하고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 집단 권력이 안에 됐죠.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절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역할 조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이게 느낌 앞서 같은 게 얘기했듯이 그 민심의 척도를 세운 곳이라니까요. 집권 야당의 대표가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에 있다고 했습니다. 딴지일보. 그 딴지 게시판은 김어준 씨가 만든 곳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민심의 척도를 세운 사람인데 이게 사실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근데 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두 분 다 진보 진영이 어려울 때 많은 공을 세웠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그 본인들이 헌신해서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네. 자양분과 힘을 줬던 역할이 분들은 있었죠. 맞아요. 네. 공이 있어요. 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에 있을 때 말씀한 대로 어렵게 거의 죽었다 살아난 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권 1년, 2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진보, 그런 정치 통합 포괄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협조해주는 빅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겸손인들은 공장이 뭐냐면 정치인들을 진보 지역 내 정치인들 줄 세우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말씀한 대로 저도 의아했던 게 아니 많은 우리 당원들이 구독자로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말하는 게 영향력으로 바로 피부에 느껴지니까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게 당대표가 가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가요. 정책위장이 가요. 아니 당무복을 왜 거기서 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당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당원들에게 보고는 하는 거지만 꼭 거기 가서만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진행하는 김어준 씨는 뭐가 되냐면 정말 비선 총수가 되는 거죠. 우리 당내. 거기에다가 가끔은 정부에 있는 총리도 가고 장관도 가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김어준 씨는 이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건 저 인지상정으로도 그거 이해는 할 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 대는 듯한 모습.
요거는 조금 심상치 않다라고 이번 당원 대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하게 벌어질 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는 곳에서 뭐 특정 신문 얘기해서 그렇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 운동 그때 진중권 씨가 앞장섰었죠.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는데 그 네. 이유가 조선일보가 무슨 밤의 대통령이냐. 대통령 낮에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신문 이제 밤에 만들잖아요. 조간 신문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거나 그 대한민국을 오피니언들을 다 움직이는 것들은 조선일보가 밤에 했다. 그래서 뭐 밤의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걸 놓고서 뭐 이른바 그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야 했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뽑는 건데 니들이 뭔데 그 권력을 쥐고 흔드는 밤의 대통령이라는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거 보면 이건 낮의 대통령이야. 얘 밤의 대통령도 아니고 아침에 대통령. 아침의 대통령. 본인이 무슨 다 와서 총리도 와, 뭐 무슨 저 누구 장관들도 와, 당 대표도 와, 사무총장도 와. 와서 그 앞에서 뭐 옆에서 킥킥대고 웃으면서 뭐 절도 시키고 노래도 하게 시키고 이게 도대체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권력이 커져서 이제는 본인 자체가 본인도 이제 뭐 둔감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의 권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민주당의 지지층하고 당원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이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의 인물,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신 장자, 동자, 혁자 대표. 이분은 전 대표가 아니네요. 현 대표죠. 예, 현 대표죠. 예. 그래서 좀 더 이번을 좀 더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퇴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퇴원해서 바로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용 중에 제가 딱 떠있는 게 재선거 해야 된다. 이게 뭐지?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 저건 더 이상하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거 정청래 대표가 하던 말인데. 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란 말 자체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쓰던 말이에요. 똑같이 했어요. 그 뒷부분이 달라요. 보수 재건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굉장히 닮아가는구나. 전 이제 그런 느낌. 보수 재건이라는 얘기도 쓰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건 딴 데서 가지고 온 거 같아요. 아니 보수 재건은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현재 보수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하자는데 이분이 갑자기 또 보수 재건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고서 이것도 뭐지? 무슨 초식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느끼시죠? 남다릅니다. 근데 지금 재선거를 그렇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 장도혁 대표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 밖에서 돌아가는데 한동훈과 오세훈이 막 번갈아 가면서 의원들을 만나고 세미나도 하고 거기서 또 환호도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당대표가 거의 의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라는 것들은 뭐 명백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웃기는 모양새가 벌어질 것 같아요. 당대표가 나와서 예를 들면 행사를 해. 근데 거기 그 행사장에 무슨 초청을 받았는데 한동훈이 오든가 오세훈이 와. 그럼 의원들이 당대표는 놔두고 가서 한동훈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오세훈과 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이러면 그 당대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내지 투명인간.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환호를 받는 곳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른바 정족이랑 같이 흔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면 박수 받겠지. 그러나 과연 의원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나와서 하는 얘기도 보면 재선거는 오늘 아침에 그 정점식 원내대표가 재선거 없습니다. 이거 서울시 재선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총에서도 재선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선관위에 소청을 한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혀달라라고 얘기한 건데
아예 지금 재선거 내지는 부정선거로 이걸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합리적인 어떤 설득을 가지고 어떤 설득력 있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의원들을 마음을 얻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지금 방향을 정한 거 아니에요. 당원들한테 매달리는. 당원들한테 매달리는데 글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당원들 뭐 이게 어제요 KSY라고 여론조사 회사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이런 네. 게 있어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교체해서 쇄신하는 게 맞냐, 아니면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게 맞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 자르는 게 맞겠냐, 네. 그냥 두는 게 맞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50대 25인가 그렇죠. 잘라야 된다. 이게 많고 대구 경북에서도 많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우리 당원 구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5만 명에서 6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에서도 이중 거기 당적자들이 위장입당. 엄청 맞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이 사람들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원 투표 같은 거 도박할 네,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여론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지난번 선거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 보기 싫어서 나 투표장 안 갈래. 니네 찍어주면 장동혁이 계속 대표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우리 당원 구성이 이번에 그 조사 결과 나온 거 보고 이만희 씨 뭐 영장 들어갔을 때 네. 5만 숫자까지 정확히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예. 5만에서 6만 명이 지금 그 2022년인가요? 그때 들어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믿고 그러나? 하여튼 그럴 그 수도 고민이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좀 보기로 하고요.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소개된 인터뷰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재선거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있고요. 또 제가 눈여겨본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질질 끌면 더 분열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내가 의원들을 좀 더 만나보고 장동혁 대표하고 대화를 하겠다. 맞아요. 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한동훈 의원 복당과 개혁신당 합당 이런 문제는 완급을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전에 제가 알던 그 정점식 의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왜요?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분 윤 어게인으로 그냥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이는 그래서 이미 계속 있었고 네.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최고회의가 열리면 두 사람의 갈등이 뭐 여러 차례 불거졌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보면 지금 흔히 알고 있기는 장동혁 대표가 친윤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단 친윤이라는 단일 대거가 이미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심정적으로 내가 친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 얼굴로 못 치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들은 그래도 정치를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데 당원들은 신천지에서도 들어왔고 우리공화당에서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좀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갈지 궁금한데, 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쪽에서는 혹시 가끔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제가 의심이 들거든요. 그 설국열차에 보면 맨 앞에 지도자가 반군 지도자하고 친구잖아요. 네. 전화해서 야 좀 세게 해줘. 그래야 내가 좀 이 열차 앞에 네. 끌고 갈 수 있죠.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하면은 역효과죠. 나한테 관심을 주는구나. 내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용해 먹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그냥 있는 그 거죠. 행태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뭐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분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건이 있나? 아니 그건 이제 농담이죠. 제가 아니, 저도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럴 건이 있나 정도로 거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 야당 대표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대통령도 오죽하면 이번에 순방 갔다 와서 그냥 19일 기자회견 해버리신 거 보면 더 이상 이제 격식을 가르치셔서 여야 대표에게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도 이걸 서로 격을 맞춰주려고 계속해도 못 받아 먹으면 해줄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장동혁 대표의 고치 여러 개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그 내적인 부분들은 잠깐만 얘기하고 외적 변수가 제일 크다고 봐요. 결국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고치도 조금 더 압박이 심해지거나 연결이 돼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얼굴의 민주당 지도부가 오면 국민의힘도 불가피하게 새로운 얼굴로 바꿔야 될 가자는 얘기가 것이다. 있고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기도 바뀌었구나. 근데 정치현 대표가 연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기도 있잖아. 내가 맞서서 강하게 싸워야지. 선명성과 왜 우리 야당 말이야 내란 정당으로 우리 없애려고 하는데 내가 있으니까 지금 버틴 겁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이제 설국열차 그렇죠. 앞에 맨 뒤하고 예. 가끔 통화한다는 비유를 그럴 그렇게. 수 있죠. 예. 그럼 정청래 그런 그리고 외적 변수가 장동혁은 한 묶음으로 이제 이어져 있는 그 거예요? 적대적 공존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적대적 공존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서로 간에 뭐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어진 관계보다는 그러려고? 구도가 이제 그렇게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내적 변수야 솔직히 계산을 하는 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외적 변수는 명확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면 장동혁 대표는 살아남을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군요. 민주당의 간판이 바뀌면 네. 자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좀 물러서시오 하면 그래야겠네. 이제 두 병원에 사람. 2번 입원해도 안 돼요. 안 되죠. 갈 데가 없어요. 단식도 했고. 예.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만약에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돼서 네. 좀 더 유화 제스처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거의 다 굉장히 강성파 그렇죠. 윤호개인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저기 이런 쪽으로만 막 재판적인 밀어붙이기 장으로 때문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그 지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크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바꾸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상 송영길 의원 전 대표 시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준석 대표 시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정책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네. 여야 관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또 돌아서면 욕을 해요. 똑바로 해라 하면서.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 이 정치 전반을 거쳐서 한 번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셋이 확인한 거는 정청래, 장동혁 두 분의 운명이 연결돼 있구나. 연결돼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장동혁 사퇴 이 부분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든지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당분간은 지켜보겠다. 약간 여유를 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선관위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질질 끌고 뭐 벌써 20일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하면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추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그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급이 그렇습니다. 그 다시 살아 돌아온 것들을 보면서 뭐 그 보수 지지자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응답도 자주 하게 되고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반대의 케이스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과 오세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살아왔다면 그럼 사실 그거는 그 좋지는 않아요.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양쪽에서 두 기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어떤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옛날에 YSDJ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듯이 외연을 넓히면 되는 협조하고 거죠. 또 각자의 외연도 넓혀가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두 분이 아주 건강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하면서 보수의 파일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 보수는 그 극우나 윤호개인의 보수가 아니라 건강한 보수. 그렇게 보수 재건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도 해야죠.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장동혁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이걸 사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본인은 득될 게 없잖아요. 이미 선거도 다 끝났고 뭐 계산이 끝났어요. 뭐 지금 서울시장이니까. 그냥 시장이니까 계산이 끝났어요. 여기서 장동혁 사퇴를 안 하면 표가 1위 오고 뭐 장동혁이 해야 된다면 표가 1위 오고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전형적인 오세훈 시장다운 계산이 들어간 발언이에요. 그러겠죠. 당분간 지켜보겠다. 나 당선됐어 일단. 됐어. 좀 지켜보고 좀 쉬자. 네. 그리고 본인 재판도 있어요. 구형 세게 받았어요. 그렇죠? 1년 6개월이면 1심에서 상실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장동혁 당신이 사퇴라는 말도 그건 알아서 해라고 저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한동훈 의원이야 솔직히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어렵게 들어왔으니 의정활동 이제 적응기가 필요하죠. 맞아요.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뭐 당대표를 뭐 배치 없이 했다 하더라도 또 의정이라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최소한 적응기가 6개월에서 1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뭐 한동훈 대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그렇게까지 힘줘서 미룰 만한 그런 이 시간 아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하긴 하는데 한동훈 뭐 의원이 장동혁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 세게는 안 하는데 그건 이제 뭐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세게는 안 하죠. 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혹은 그 집권당 내에서 분열이 생기고 선관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밀고 나가야 된다. 제대로 된 방침으로. 근데 이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게 지나면 또 다른 골든 타임이 또 올 것이고 그렇게 무슨 언제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 장동혁 대표는 제가 예측컨대 내년 2월이에요. 2월까지는 버틸 거예요. 저는 그 점정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치밀한 계산 속에서 당내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동혁 대표도 출구 전략을 짜줘야 되고 당내 의원들 입장도 좀 조율을 서로 파열을 막아야 되면 내년 2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잡는 전례를 실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본인도 좋아요. 본인이 말하자면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끌어갈 수 있어서 저는 종전식 원내대표가 이래저래 조금 변침한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발언들이 서로 간에 균형 맞춰가면서 본인 정치 그냥 하는 것 같지 장동혁 대표 사태에 압박을 한다고 저는 전혀 안 읽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구상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게 판이 파국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그 장동혁 대표로 갈 수 없다는 그거 거는 없다는 또 건 그건 알고 알고 있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저 탈출구가 될까를 지금 모색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모색 중이다. 네,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이렇게까지 당 대표가 거의 사실상 식물 상태가 돼버리고 그 지지하는 사람 의원들로부터 마음이 다 떠나버리고 그러면 네. 이게 반드시 무슨 일인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무슨 사건이 터지겠네요. 식물이면 나요. 좀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식물은 가만히라도 뭔가 있지. 사건이 터지게 예, 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것 이게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쭉 가서 내년 2월까지 간다. 제가 보기엔 그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중간에 뭔가의 일이 터지고 뭐 언론도 난리를 칠 것이고 본인의 문제도 뭐가 터질지 모르고. 하여튼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2월 내년 2월 별 의미 없다.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올 가을쯤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잔여 임기만 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일단 사퇴를 하게 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면 돼요.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서 새로 네, 결정하면 그때부터 돼요. 2년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렇지 않다. 맞아요. 나한테 권한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예, 그럼요. 그리고 당원 당규라는 게 모여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재 당원 단계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6개월 전이 안 되면은 6개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6개월 이내에 자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미만이면 네. 그러면 그 자녀 임기만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6개월이 넘으면 자녀임금만 하고 그렇죠. 6개월 이내면은 새로 저 지도부를 뽑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돼 있지만 이 규정은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번에 후반에 두 가지 변수가 하나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 선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국정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지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마무리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9월이면 되잖아요. 8월 1일 8월까지가 지금 국정조사인데 아마 연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8월 내내 할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이제 개회될 그때쯤 되면은 판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올 가을이면 그러면. 네, 올 가을이면 제가 장동혁 보기에는 대표 뭐 운명 결정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이게 상식적인 정치 스케줄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왜 자꾸 배제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품에 안고 부정선거까지도 본인이 손을 내밀면서 네. 탄핵 반대하는 당론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텨왔어요. 지금도 버티고 지방선거 있죠. 졌어도 정신순이하고 혼신을 다해 힘을 다했고 이겼다고 하고 있어요. 9월이 어쩌고 장동혁을 밀어붙이면은 이 사람은 눈치 보고 압력이 뭐니까 나간다. 저는 들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임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에게 출구 전략을 열어줘야만 이게 판이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9월 정도 할 것 같으면 지금 더 세게 프레스를 하죠. 그렇게 못해요.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대표가 보통 그런 정치적인 언어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돌았어요. 저도 이제 모르던 정치인인데 명함 교환하고 하고 말았는데 의외로 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있는 부스에 한 10명, 제 옆에 경향신문. 네. 근데 현장 젊은 기자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더라고요. 정점식 의원이 친화력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무리수를 잘 안 둬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안 둬. 이분이 뭔가 좀 있구나. 전 그냥 단순하게 윤호개인 이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 한 개인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 소소장은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그게 높은 게 아니라 수준을 낮게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지.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역량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앞으로도 거예요. 장동혁 대표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 얘기는 꼭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작가님한테 얘기해서 좀 끼워달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이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뇨한 전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이제 선출이 됐고 대통령이 이제 인준을 하면 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정치부 기자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출하고 대통령 인준 그게 아니고 사실상 낙점입니다. 낙점이죠.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선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그 인요한 적십자 회장으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준을 할 것 같은데 한지아 의원이 어제 오늘 연달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을 탄핵 반대한 사람을 대한적십자 회장으로 선출을 하고 인준을 하려고 하느냐 아주 강하게 지금 속된 표현으로 들이받고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참 이 뭔가 여야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서영주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추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는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계엄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편에서 많은 또 비호를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요새 그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 어떤 자기 반성도 없이 갑자기 대한적십자 회장에 임명이 되고 선출이 되고 나서 이뇨한 회장이 계엄 반대 안 한 것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인사를 씀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고심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 폄훼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까지 하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순간 어떤 인사도 사실 못할 거라는 또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십자 회장의 선출된 이뇨한 전 의원이 풀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사퇴했으면 적극적으로 좋겠죠. 본인이 더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리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 정부의 대통령의 부담이 되니 내 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따지고 물어줘서 대통령이 그런 데서 기자회견 통해서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얘기하겠으나 저는 뭐 좀 넓게 운동장을 쓰자는 의미에서 임명했는데 조금 저도 걸리는 바가 있다. 저는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김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넓게 운동장을 쓰는데 왜 하필이면 적십자 회장입니까? 적십자 회장은 인도주의 그렇습니다.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한지아 의원이 오늘 아마 한 시간쯤 전인가 그 또 페북에 올려놨더라고요. 본인이 WHO 세계보건기구와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국제 적십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적십자 회장은 지금 뭐 권력을 계속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권력 바라기를 안 쳐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그 취지로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이뇨한 의원은 본인으로서는 조금 뭐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최고위원 하면서 봤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뇨한 의원이 저한테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는. 네.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인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뭐 대통령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뭐다 그거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은 공적으로 그 얘기를 좀 발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용기도 얻고 그다음에 자기가 갈 길도 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뇨한 의원이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계엄을 안 한 것 후회, 계엄 반대 안 한 것 후회, 후회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작년 12월에 갑자기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러날 때 내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내가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부끄럽다. 그렇습니다. 그럼 용서가 되죠.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적십자사 회장 받고 난 다음에 아니 뭐 내가 사실 그때 그게 그것 때문에 관둔 것이다. 아니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잘 아시죠? 이분이 그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 오래 하셨던 그 한화갑 의원의 조카라고 저는 조카입니다. 알고 있거든요. 아버님이 그 외교관이어서 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갖고 뭐 미국 뭐 여기저기 뭐 다니면서 다녔더라고요. 근데 한지아 의원은 제가 만난 여성 정치인 중에서 가장 심지가 고든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네.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쓴소리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 쓴소리 많이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의원이다. 근데 그런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그걸 계산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지? 어떤 손해가 있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런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지아원 엄청 좋아하시네요. 한지아원 아시죠 하니까 그 칭찬을 거의 한 1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훌륭한 생각해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인요한 그 적십자 회장 인사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있어요. 네. 이게 탄핵을 반대한 세력을 쓸 수 있냐? 탄핵 반대하지 않은 사람을 그 다음에 윤석열 옆에 있던 사람을. 근데 인요한 전 의원이 그 내란의 뭐 공범이나
예를 들면 동조 뭐 했던 혐의가 있던 사람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하자면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썼다면은 저는 무조건 결사 대통령 인사를 잘못했다고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요. 이뇨한 이 전 의원 자체가 이 탄핵 반대의 어떤 불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 옆에 있었다는 걸 빼고 그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의 사회 공헌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류 사업에 있어서의 뭐 역할들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력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 빼면 충분히 대한적십자 회장으로 해도 우리가 여기서 비판 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그러면은 좀 고심을 했겠죠. 근데 역할적으로는 능력적으로는 쓸 수 있는 산 아닌가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까? 예서 좀 이렇게 지었다는 그렇게 생각이 선회를 하실 듭니다. 수는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분에 대한 평판 조회를 꽤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사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게 사람이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니 뭐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모든 대통령들과 다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권력이 있는 쪽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DJ는 시작했다고 말할 해요. 것도 없고 호남 분이시니까 뭐 근데 그렇게 이거 좀 작지만 작지 않은 질문 한 개만 더 소영주 네. 소장님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가끔 보면 덜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덜컥이요? 네,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도 이해운. 했다가 뭐 낙마했고 이 평판 조회를 잘 안 하시나요? 정관장이 충분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낙점을 잘못된 할 거 때 아닌가요? 조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조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고 뭐 좀 능력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게 이 구조의 결정 구조는 또 제 생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판이라는 것들이 최소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면은 안 되는 것이고 뭐 이해운 전 그 장관 후보자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깊숙이까지는 몰랐겠으나 최소한의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평판은 좀 넘어가고 일적으로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 화합 차원에서 네. 그거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그거 거죠. 좋은데 네. 왜 이런 분들 말고도 많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좀 하세요. 제대로 아니, 된 제가 야당 무슨 뭐 제가 추천하면 아니 씁니까? 제대로 된 야당 대표를 거기 앉혀서 추천도 좀 하고 대통령 부르면 식사도 좀 하고 비공개 만찬도 하면서 그런 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력풀을 쓸 수가 없어요. 야당하고 대화 상대가 안 되니까. 아니 그게 뭐 야당이 언제 무슨 추천을 해서 그 대통령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 추천이 아니잖아요. 아니라 이 정치라는 게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얘기할 예. 사람이 없잖아요. 김부겸 총리 같은 예를 들면 김부겸 대구의 김부겸 선배 그 의원 전 총리 같은 분은 저는 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 보수 진영 내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있다고 아는데 꼭 이상하게 뭔가 좀 하여튼 결과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바람에 비판을 받는 대목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대통령이 이 사람을 당내든 아니면 뭐 국가 전체로든 폭넓게 쓰는 건 맞다고 보고요. 또 저는 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청와대 모셔서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동영 대표는 만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조금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안 맞는 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노태우 노태우. 이분들 다 전직 대통령 불러서 네. 식사를 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불러서 그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 식사도 했고 뭐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거는 사면을 해주고 나서 했던 거고 사실 그러면은 지금 뭐 저 내란숙에 뭐 특별면 내라도 가란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하겠죠. 예, 이런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 두 전직 국민의 대통령들 어떻게 했어요? 모집이 예, 했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잘못된 거고요. 그럼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 또 야당 대표하고도 같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그냥 원론적인 그런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5분쯤 지났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제가 이 상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을 마켓하니가 공식 협약으로 제조가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트랙스타는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평균 발 모양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손을 쓰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트랙스타 핸즈 프리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와 비교해도 2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 단위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9시에 시작되는 공덕포차 잊지 마시고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